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는 선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어 영상 보시겠습니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경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나요?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려 하십니까? 심각한 것은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추악한 장면들이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의 권력 심장부인 문재인 청와대로부터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문제의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문모 전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 제보로 작성했다는 그 첩보 문건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일단 문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홍익표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요. 일단 토착업체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유착 이 문제하고요. 또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측근에 대한 의혹들, 그리고 이제 김 전 시장 형이나 동생에 대한 의혹들, 이렇게 해서 한 4쪽 정도에 달하는 이제 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이 이제 과연 진짜 좋은 문건인지 아닌지는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원본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원본과 이것이 같은 것인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제 문모 행정관이 본인이 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 예전에 했던 문건이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이 문건은 아마 홍익표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행정관을 통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경찰 쪽으로 이 문건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경찰 쪽에서 입수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입수 경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이 문건을 입수를 했다 그러거든요. 한 달 전에. 네. 근데 왜 이걸 이제 공개했냐는 보니까 결국 그동안 이제 나왔던 오해가 뭐냐면 이 문 행정관이 실제로 어떤 이 문건을 만들면서 경찰에 자 이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명 수사를 이제 그런 의혹들이 이제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어떤 혐의라든지 뭐 수사를 하라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것은 없고 일단 본인이 수집했던 이 김 전 시장 측의 이제 혐의 내용만 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보 내용 정도만 이제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하명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당 원당 대변인이 본인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정을 해본다면 청와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를 좀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여당 대변을 통해서 공개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문제는 이 문건은 그냥 이것만 읽어줬지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솔직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예, 아무래도 지금 이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전국이 뜨거운 현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야당의 공식에서 아주 격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검찰의 칼날의 수사점이 이 상당히 또 이 청와대의 권력의 그러니까 이 개입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첩보를 그러니까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그러니까 이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관건이 개입된 의혹이 짙다. 그러한 의혹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표 대변인이 자신이 지금 그 입수한 문건에는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첩보만 넘긴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권 개입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지금 이 사실 이 관련된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애초에 해명하기로는 이 문건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작성했다는 행정관 자체 그리고 또 이 백운호 민정비서관조차도 기억이 좀 상당히 없어가지고 이 문건을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식의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홍익표 지금 수석 대변인은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입수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기로 그러면 이 문건을 갑자기 입수하게 됐을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100%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청와대 하명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좀 미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건의 핵심은 이 문건의 수사를 유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담겨져 있느냐 이런 여부인 것 같은데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니요. 식의 혹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전혀 그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법률적 판단과 예, 관련된 기술은 전혀 없는 전혀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저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문건에 이 법률적 판단이나 이 수사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히려 그게 있었다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명을 했다라는 하나의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넘길 때 그런 흔적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남기지가 않죠. 왜냐? 일단 민정비서관실은 지금 보면 이 선출직에 대한 어떤 감찰에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선출직 지금 자치단체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재작성한 지금 이제 이 문 행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송 부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재작성 편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첨언한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얻어내서 무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구체적인 수사 지시가 돼버려요.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 이런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 자체 즉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하명이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뭐 그냥 참고만 하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려보는 것 자체는 경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명 수사라고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홍익표 대변인 이야기하듯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명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왜냐 청와대가 그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문건이 있는 불구하고 굳이 민정비서관실에서 당시 백원호 비서관이 이 한 건의 문건을 사실은 반부패 박형철 비서관한테 넘기고 박형철 비서관이 이 한 건의 문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현장에 내려서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로 당연히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고 혐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명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저는 좀 공색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의혹이 좀 짙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적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비서실장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내부, 그러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전혀 몰랐을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 제 배경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제보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자발적인 그러니까 이 제보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이 첩보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사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사자인 송병기가 지금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친구를 알게 돼서 알게 된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울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달라. 그래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청와대의 해명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해명이 서로 지금 엇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은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뭐 그러니까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문건을 과연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자체는 결국은
이 지금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청와대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정보를 다루는데 최상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찰단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을 쭉 수집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서 정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화돼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청와대가 뭔 정보를 다루는 문제가 그냥 누가 이야기하더라,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청와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청와대 예를 들어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지만 정보의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저희들 기자들 같은 경우도 기사를 쓸 때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인지, 그다음에 뭔가 물증이 있는 것인지 그게 확인돼야지만이 최소한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청와대가 이거를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내려보냈을 때는 단지 송 부시장이 뭐 이런 게 또 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 있답니다 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과연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그걸 굳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려보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송 부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화 통화에서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4쪽짜리 이 문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활자가 크지 않는 이상 네. 보통 활자로 만들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제가 가진 오해는 뭐냐면 과연 한 번 통화했겠냐는 거예요. 즉 여러 차례 통화를 했거나 예. 아니면 따로 문건을 정리해서 줬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이상은 4쪽짜리의 분량 정도의 문건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보의 어떤 가치 면에서, 즉 정보가 정확도나 물증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면에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울산 시내에서 그냥 지인 그 어떤 유지들끼리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단순히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이 여당 대변인인 홍익표 수석 대변이 이 문건을 이미 한 달 전에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입수한 건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입수경으로 혹시 밝혀줄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보한 거기 때문에요. 네. 예, 뭐 그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네. 입수 시점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점이니까요. 네. 대략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 전후한 시점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입수를 한 건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보를 나올 게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와대에서 이걸 작성한 당사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려갔던 경찰 쪽에서의 라인.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 쪽에서 나왔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어떤 정보 유출의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나왔다면 청와대가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자신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이 사람이 내가 보고한 것 같은데 그 찾아보니까 거기에 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백원호 비서관도 잘 몰랐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벌써 한 달 전쯤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 자, 작성한 사람도 그걸 뒤늦게 깨닫고 찾아봐서 찾은 문건을 예. 어떻게 홍 대변인은 미리 한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저는 굳이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문은 이제 이런 설명 자체에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보면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사실 설명을 다 내놓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누구를 구체로 이야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는 이제 홍익표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저는 솔직히 의문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뭐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어요. 입수 경로가 뭐 불법 유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그러니까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 검찰이 원본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아마 경찰을 통해서 내려갔으니까 경찰,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이제 한 세 군데 정도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기밀한 문건 자체를 지금 여당 의원이 갖고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확보를 했을까? 일단 홍익표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난감하던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이 진위 여부는 관계된 분에게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아마 청와대 적어도 아마 경찰 정도는 상당히 이 문건을 들여다봤던 분으로부터 아마 그러니까 이 진위를 아마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든 경찰이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원본을, 그러니까 문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여당 의원과 뭐 좀 경찰 내지는 그 청와대하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의도에서의 무슨 결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입수 경위에 대해서 야당의 의구심 자체는 야당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익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당하게 입수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건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는 뭐 명명백백하게 입수 경위와 그 내용조차도 공개할 부분은 개인 신상 정보 정도는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구심 자체를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하명 수사 의혹이 점점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 지금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 네. 그다음에 이제 송병기 씨,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보좌관, 그 송 시장의 보좌관과 청와대 이제 균형발전비서관에 있는 행정관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울산 지역의 공공병원 그 설립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예. 저는 일단 뭐 지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명 수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기현 시장의 당시 후보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이제 선거 때 뭔가 내세울 이제 그런 어떤 공약에 대한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일단 송 시장 후보와 이제 유력한 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나타났는데 지금 일단 이 청와대 비서관은 자기는 이분들이 지방선거 나가는 줄 몰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이분이 사실은 이 비서관이 당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후보분들이 다 발표가 되고 누가 나가는 줄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청와대 앞까지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묻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 나가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청와대 와서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의 여당이나 야당 후보를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해 주는가라는 문제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의 후보로 나가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가 사실은 예전부터 울산 시내의 아주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그렇고 그래요. 지난 2017년 6월 달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당시 김기현 지사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걸 좀 빨리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던 사안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만나고 나서 그걸 이제 공약으로 내겁니다. 시장 후보 공약을 내걸고 실제 이게 올 1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500억 가량 되는 돈인데 울주군에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300병상 규모로. 예. 그렇다면 물론 시장이면 뭐 저는 할 수 있다 봐요. 근데 여당의 시장의 후보가 청와대는 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당에서 왔다 하더라도 일단 청와대는 국가기관입니다. 자,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당과는 다르죠. 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갈 사람을 만나서 그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럼 그거를 공약화시키고 그럼 그거를 어떤 시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의 어떤 청와대가 뭔가 관이, 즉 정부기관이 도입해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TV 토론에 나가서 여당 후보 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도 이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 근데 과연 그러면 이 행정관은 이분이 선거에 나가는 분들도 모르고 그냥 일반 시민 중에 한 분이 와서 물어봐서 설명해 줬다라는 설명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선거 후보로 나설지 몰랐다 이런 청와대 행정관의 해명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힘듭니다. 뭐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울산에서 여러 번 출마를 했던 그리고 또 상당히 낙선의 경험이 있었다는 건 누구도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사항이었고 네. 그리고 2018년 1월 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광역 단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또 울산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지구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가 난립에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송철호 변호사가 이거와 관련해서 그 문의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만나자는 정도는 아마 충분히 짐작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지 몰라서 만났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그 송철호 변호사가 상당히 울산 지역의 유력 인사고 그리고 또 울산 지역의 수건 사업이 바로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송철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이 설명을 듣고 또 자신의 공약에 내세웠고 이것이 또 상당히 공약을 또 결국 이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이 지금 그러니까 여당 후보의 그 공약 작업에 개입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또 플러스 알파가 있었느냐 이 대목 부분은 아마 또 검찰이 또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리에 또 부적절한 측면이 지금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동석하신 분이 지금 송병기 울산 지금 현재 부시장이라는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송철호 변호사가 아직까지 선거 캠프를 정식적으로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송병기 부시장은 바로 이 지금 청와대 찾아가기 전에 바로 지금 당시 김기현 시장에 관련한 첩보를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게 전달한 그러한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 적절성 그 자체가 송병기 부시장이 동석했다는 그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은 아마 검찰이 한 번쯤은 아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청와대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해명이 계속될수록 의혹만 증폭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청와대 관계자들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그만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꼬이게 하는지 저는 제발 좀 청와대는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의혹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 정도에서 좀 입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네, 박지원 의원, 청와대가 이 정도에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 좀 독설을 내뱉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에 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딱 보면 누구나가 이거는 지금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예요. 저도 청와대를 오랫동안 취재를 해봤지만 지금같이 청와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의 의혹 대상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일단 조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지금 항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의 어떤 객관적인 제3자, 제3자가 일단 나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해명을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에 그대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족족 당사자들이 다 그건 아닌데 해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청와대의 어떤 브리핑이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청와대가 지금 전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비서관실이 아닌 제3의 인물로 통해서 이걸 조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정부 들어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옛날에 이석수 감찰관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터지면 특별감찰관이 나서서 수석 비서관의 문제를 다루니까 이 문제를 조사를 해야 돼요. 제3자가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전문화된 조사원들이니까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저는 사단이 벌어지는 걸 보거든요. 지금 보면 다들 당사자예요. 지금 사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백원우, 그다음에 조국 이런 분들은 다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나머지 있는 분들도 같은 경우도 연관된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있는 수사관 한 분은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 근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주장한 거를 이렇게 대변인이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로 지금 아시겠지만 송병기 부시장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대변인이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의 상황들을 뭔가 비서실장이 나서서 내부적으로 일단 검찰 조사는 하더라도
내부적 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객관적인 조사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좀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각종 의혹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선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탄생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강권 선거 의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체의 그러니까 의혹도 떨쳐내야 된다는 아마 그러한 상당한 나름대로 강박관념 내지는 절박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게 지금 이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지금 검찰이 지금 강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것 자체가 일종의 이러한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지금 현 정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아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말 그대로 지금 오고 한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무리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해명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먼저 한마디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바꾸게 될 경우는 청와대의 신뢰성 스스로를 갉아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럼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에다가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사안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상당히 엄중하고 상당히 상당히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특별검찰, 특검을 자청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특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하고 아주 나름대로 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이 지금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그 신념이 확고하다면 저는 오히려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인 특검을 자청해서라도 이 의혹을 스스로 말끔하게 푸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검찰의 공정성, 공정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도 불사하겠다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또 오늘 검찰 공정수사특위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박용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당에서 출범한 특위가 왜 그 자리에 네. 뭐 검경 모두 다 불러 살려고 했는지 짐작은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검찰이 또 이제 자리에 안 오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조금 더 그 세밀하게 당에서도 앞으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이 지금의 이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도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국민들의 시선 잘 의식해가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야심차게 공정수사 특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좀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글쎄요, 참 야당도 아닌데 여당이 공정수사 특위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참 유사이례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공정수사 특위를 만들어서 압박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특위에 소속된 분들 보면 다들 중진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조사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경찰 차장하고 대검 차장을 불러갖고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경찰하고 경찰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윽박지르는 이야기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건을 덮으라는 뭐 그런 은연중의 압박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왜 오해를 받을 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의혹의 당사자가 일단 청와대이고 이 청와대에 대한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벌이는 상황인데 지금 이 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자체도 지금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뭐 경찰과 검찰을 불러서 수사 상황을 지금 브리핑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또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검찰에게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밝혀달라 이런 정도 수준은 모르겠지만 저는 당이 나서서 이거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말 보지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뭔가 지금 숨긴다든지 뭔가 어떤 좀 자신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궁색한 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지금 여기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그러니까 수사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도 조금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검찰 공정 수사 특위를 만든 부분은 단지 이 사안에 국한한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강하게 의지를 갖고 그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아마 의지의 소산으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은 지금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그리고 또 이 그 유재수 전 부산시장 네. 부산부시장에 대한 예. 또 여러 가지 또 그 감찰 중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결국은 정치권 외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이런 이례적인 아주 상대적으로 또 아주 강도 높은 이런 수사 의지 자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는 다른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하나의 또 다른 몸짓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는 따로 하더라도 실제적 진실을 그러니까 가리는 데 대해서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 차원에서라도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쪽으로 그것은 그래도 가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꼬여있는 국회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마치고 첫 대회 일정에 나선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을 보폭으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화두는 52시간 근무제였는데요. 다음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저 놀라울 것도 없는 것이 노동 현장을 알 리도 없는 황 대표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심과 꼰대 정당의 대표다운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황 대표는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 청년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본연의 일이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도 또는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네, 52시간이 모자라다. 황 대표가 오늘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청년 세대 혹은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야당 대표가 서울대 가서 특강을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또 문제 삼는 저는 여당의 태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요. 아마 네. 황 대표의 본연의 뜻은 그겁니다. 지금 주 52시간제라는 게 각 나라마다 이제 한 거 있지만 이걸 지금 사실은 강제화 시켜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받도록 지금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주 50시간제를 너무나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게임 업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특수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탄력적으로 이제 유용하자라고 지금 제안해 놨지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 50시라는 거는 우리가 또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또 그걸 처벌하는 문제나 또 하나는 이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매딩 규모의 이상의 어떤 것을 적용하는 거. 지금 일단 현재 300인 이하, 50원 이하 일단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산업사에서는 산업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이게 산업 현장에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지 이 52시간제를 더 일해야 된다. 우리가 뭐 노동을 지금 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 발언의 취지를 두고 이제 뭐 꼰대 논란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뭐 한교안 대표이 아마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너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의 현장, 노동 현장의 사정과는 좀 동떨어지게 너무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네. 또 여기 또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처벌을 강하려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과 이렇게 엇박자가 날 경우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너무 상당히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지적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지금 한교안 대표가 오늘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실 이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주체가 됐던 정권들이 상당히 집권할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나라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임금 상태였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왔던 구호가 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교안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그러면 이런 원칙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 실천적 대안으로 하나 마련된 것이 주 52시간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진심인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근로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서로의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므로써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인 입장에서는 해명할 부분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황 대표의 발언으로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격동의 1년이었다.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한 1.5배 했습니다.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나 원내대표의 1년 정말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원내대표의 임기가 언제부턴가 1년으로 이제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원내대표들이 보통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했었는데 1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단기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이 정치의 어떤 불신의 저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또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이게 지금 4년 임기 동안 2년에 한 번 하면 2명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4명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1년 다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딱 정기국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 임기 동안 뭔가 막 해서 뭔가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과 투쟁을 해서 뭔가 성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대결적 관점에서 많이 풀어가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단결력이라든지 의원들의 어떤 야당성 강화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지난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이 몇 개였던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과연 국회에 있었던가? 저는 그 문제 내혹하게 좀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20대 국회가요. 법안 통과율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정치로 풀기보다는 진영 논리로 풀어가 버리고 대화 타협의 기술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합은 역대 원내대표 조합 중에서 상당히 최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태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네. 결국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고 지금 나 원내대표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60명의 의원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처벌을 받을 위기에 돼 있어요. 네. 자, 이건 유사일이 없던 일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걸 투쟁을 했다고, 물론 투쟁을,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투쟁을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치거든요. 예. 사실은 싸우는 거 누구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타협은 더 어렵습니다. 예. 자, 그 어려운 것들 과연 해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여 투쟁 능력은 높이 평가하셨지만 협상 능력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어요. 뭐 저도 같은 그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웰빙 정당이었다는 부분이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1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사실 웰빙보다는 상당히 강성 투쟁을 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갖춘 것은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관통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층들이 상당히 한쪽으로 뭉치게 되는 그러니까 재결집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든 그런 측면들은 뭐 평가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박한 평가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원내대표의 자리가 야당의 원내대표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하면서도 뭔가 대안을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투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장애로만 내도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전국이 꽉 막혀면서 네.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부추기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상승하는 데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관통하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동물국회를 만들므로써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자당 소속 의원들 60명 정도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면하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분명히 짚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원내 투쟁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혁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의 투톱 중에 한 명으로서 과연 이 보수 혁신, 당내의 쇄신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의 어깨도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